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하고 좀 관련이 있는 한 수험생이 고3 수험생이 시험 끝나고 와서 얼굴을 보면 알죠. 그 작은 얼굴에 이제 수심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수험생의 압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월은 되게 오래 지났지만 저도 그 시절을 기억해 보면은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그 압박감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 학생은 나름대로 노력을 성실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꾀부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자기가 읽으면서 이제 머리가 그 하얘지는 현상이 있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토록 열심히 단어도 외우고 뭐 배경지식도 넓혀보고 구조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공부했지만 오랜 세월, 아주 오랜 세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테스트를 보는 시험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뭐 학생이 화려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읽는지 전혀 모르겠다. 많은 수험생들이, 저는 뭐 학생이 앞에서 펑펑 울진 않았지만 그 울먹임의 느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여기서 치밀어 오르는 그 여러분 그거 알죠? 네, 꼭 눌러야 되는.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에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 목적을 소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소위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매번 그 모의고사 나 수능 볼 때마다 그 비판의 쓴소리를 뭐 하기 때문에 저는 적이 많습니다. 제 말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를 뭐 뭉개거나 밟거나 그런 데서 통쾌함을 느끼는 이상한 인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주류에서 제가 이미 이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소위 주류라는 것은 제도권에서 제가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어쨌든 저하고는 대척점에 서서 뭐가 문제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이제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문제에 대한 그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서로 다른 인식에서 출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수험생들을 이렇게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뭐 국어를 포함해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오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해결하고, 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조화, 평화, 효율, 뭐 사랑 이런 것의 농도를 더 짙게 하고, 그것이 그 소통이 갖고 있는, 소통이 기제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의 본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제도 이 EBS 소위 말하는 6월 모의고사 평가, 그 다음에 EBS에서 자평한 그런 글들을 좀 뽑아서 읽어봤거든요. EBS 측은 이렇게 말하는군요. 영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평이했고 작년 수능과 비슷한 시험이었다. 킬러 문항은 없었다. 그런데 뭐 다른 그 EBS 말고 다른 그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이 어려웠다. 해석, 지문 난이도도 쉬웠지만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출제하여 난도를 올렸다. 자, 해석, 지문 난이도 쉬웠지만 그렇게 말을 하네요, 이분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분은 10년 이내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다. 수능이 아니었음에 감사해야 한다. 또 기타 유튜버는 선지에 사고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석 없이는 스킬을 쓸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어려웠지만 작년 수능과 비슷하다. 출제 소재가 조정 단계인 것 같다. 너무 까다로운 소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출제의 소재를 고르는 테스트 단계였던 것 같다. 한글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지문들이 있다. 내 해설 들으면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어법 까다로웠고 어법도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평 관련된 댓글 그리고 저에게 올라온 글들을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석해도 이해가 안 되고 순서 삽입은 명시적 단어도 안 보였다. 자, 단어도 구조도 어렵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옆 사람들은 휙휙 넘어가는데 대체 어떻게 푸는 건지 실전 시험 볼 땐 어떤 식으로 읽어야 시간 내에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조 연습은 새로운 지문이 아닌 기존의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문장 구조에 눈을 익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개인적으로 타미쌤 어제 고3 6월 모평 해설 강의 부탁드립니다. 이 시험이 역대급 난이도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입시에 각종 이슈가 있다고 해도 정말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의 시원한 사이다 해설 기다립니다.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도 쉬웠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고로 저는 국어를 전공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책도 상당히 많이 읽은 편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시절 그때 옛날에 삼중당 문고라는 책이 있었어요. 조그만 이렇게 포켓 사이즈,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책이었는데 한 300권 정도 되는 그 세계의 모든 그 명작들을 갖다 다 이렇게 해석해서 모아놓은 책이었는데 한 권당 180원이었어요. 그 당시 가격으로요. 근데 그 책을 이제 밤새 읽으면서 눈이 그때 이제 급격하게 많이 나빠졌죠. 그 전까지 눈이 저도 1.2, 1.0 이렇게 괜찮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참고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중1, 2, 3학년 때 그 교내 글짓기 대회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어에 대한 제 식견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온당한 건가 아닌가 그 기준을 삼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출발해 갖고 저는 그 글짓기로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중3 때는 이제 제가 단편 소설로 이제 교지에 올린 적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문학의 밤이라든지 그래서 소설도 꽤 많이 썼었고 저는 시 그런 수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써서 그런 걸로 상을 꽤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대학교도 원래 국문과를 좀 지망하려고 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EBS에서 낸 해설지거든요. EBS 해설지인데 이제 물론 문제마다 난이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글이 어떤 종류의 글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한 두 개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테니까 이 글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냥 어떤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으시면서 과연 이게 나 무슨 말이겠구나 성인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성인으로서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한번 들어보세요. 무려 3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선사시대 동굴 예술가들은 거기까지는 좋죠. 자신의 말과 들속 그림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모형화된 그림자를 능숙하게 사용했다. 모형화된 그림자를 능숙하게 사용했다. 모형화된 그림자가 거기에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델링 shadow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EBS에서는 모형화된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저는 그 미술을 그럼 전혀 모르냐. 제가 좀 잡학에 관심이 많아서
미술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았어요. 제 강의실에 보면 여기 명화 그림들이 쭉 걸려 있거든요. 좀 카메라에서는 안 보이시지만은 우측 좌측에 전부 제 방마다 사실은 이 한가람 미술관 가서 명화전 열릴 때마다 사와서 제가 명화를 좀 걸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비롯해서 평생 걸쳐서 음악, 미술, 문학하고는 늘 곁에 끼고 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미술사 강의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모형화된 그림자를 능숙하게 사용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말과 들소 그림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모형화된 그림자를 능숙하게 사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와 그 이후 고대 그리스 예술은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인간 형태를 나타냈다. 오케이. 그러나 서양 예술에서 그림자 드리우기는 기원전 400년경이 되어서야 아테네에서 등장한다. 고전 저술가들이 예술 자체가 인간 그림자의 모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그림자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표현의 확고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난 이후였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최초로 그림자를 모형화하는 방식에서 그림자를 드리우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그림자를 모형화하는 방식에서 그림자를 드리우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일관된 광원, 고정된 시점, 기하학적 투영에 대한 이해를 함축하는 관행이었다. 나머지는 제가 안 읽을게요. 뭐 한국말로 그냥 부드럽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그죠? 했는데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지금 현재 이게 그림자 모형화, 그림자 드리우기 이 말들이 여러분들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거든요. 네. 그럼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조예가 깊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그림자 모형화, 그림자 드리우기 이것에 해당하는 상대어로서 거기서 뭘 썼냐면 cast shadows란 말을 썼어요. 자, 물론 이 글은요. 이 글은 제가 어디가 이제 출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뒤집어 보면 금방 나오겠지만요. 아마 구글링을 해보면 금방 나오겠지만 어떤 뭐 미술 기법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나 그래서 나온 것이겠죠. 옛날 또 미술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근데 이 정도의 글을 쓰는 사람은 이 부분에 평생을 종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주제로 삼은 어떤 연구 논문에서 주제로 삼은 것은 지금 어떤 요 특정한 부분만 본다면 섀도우라는 거, 그림자라는 것이 미술 기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를 갖다가 밝히는 뭐 그런 거의 일부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영어를 갖다가 의사소통의 도구로 배우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영어로 짧은 글 한마디도 사실은 영작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죠? 수행평가 같은 데서.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이 뭐 또 맨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은요. 그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들이 정말 설득력 있는 영작 한바탕을 갖다가 쑥 써낼 수 있습니까? 아마 써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이면 저하고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뭐지만 그냥 배틀 한번 뜨셔도 좋아요. 언제든지요. 자, 어떤 주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얼마 정해놓고 뭐 글자 수는 뭐 500자 내지 1000자 이내, 뭐 2000자 이내 다 좋아요. 예. 영문으로 어떤 설득적인 논리적인 글을 갖다 써보자. 특정 분야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과학, 미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스포츠, 그죠? 거기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용어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아마 쉽게 나서지 못할 겁니다. 강사들도, 그렇죠? 네. 나 영작을 잘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가 들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답은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이리저리 엮어가서 뭐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영어 교육을 하는 본질 자체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내고 답은 굉장히 쉽게 낼 수도 있겠죠. 그죠? 고르기 쉽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과연 영어를 공부하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배경지식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를 열심히 수동태도 공부하고 뭐 가정법도 공부하고 막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읽는 순간 몇 개는 부분적으로 이건 수동태가 나왔네, 가정법이 나왔네, 이거는 뭐 관계사절이 꾸몄구나 이런 건 알겠지만 내용을 읽다 보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절감을 심어주면서 영어 테스트할 평가가 과연 꼭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저도 EBS에서 몸담은 지가 2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에 실제로 EBS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몇 년 전입니까? 10년도 넘죠? 10몇 년 전에. 예, 몸담은 적이 있어요. 15년, 5, 6년 됐나요? 예, 그 전에. 근데 이런 관행 때문에 제가 쓴소리를 너무 많이 했죠. EBS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계속 EBS를 비판하고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EBS하고 틀어졌죠. 야, 뭐 내부의 적이네. 소위 whistleblower가 된 거죠, 제가.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아니니까 제가 남들은 다 뭐 그렇다고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닌 걸 남들이 옳다고 해서 저도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 눈엔 흰색으로 보이는데 남들이 그걸 갖다 검은색에다 해서 저도 검은색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제가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그 방식 자체가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뭐 읽다 보니까요. 뭐 하나 더 읽을 게 아니라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9번 문제예요. 문제는 문법성 판단 평가 어법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솔직히 문법 문제 치고는. 그러니까 문법의 기본을 한번 했던 학생들은 해석을 어느 정도 쫓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해석 못하다 하더라도 금방 답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쉬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것이 복습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 EBS에서 해설해 놓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것이 복습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불러오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이 혹시 계시면 모르겠는데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것이 복습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불러오기가 뭐죠? 아시나요? 자, 이건 영어로 어떻게 써 있었냐면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retrieval이라고 하는 단어. retrieve. 그래서 retrieval. 이걸 지금 해석을 EBS는 불러오기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이게 진정 무슨 말인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궁금해요. 이게 학습법이나 복습법이나 테스트법에서 retrieval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아시고서 이렇게 해석해서 올리셨는지 아마 너네들 불러오기 하면 다 이해하지? 이해하나요? 진짜요? 제가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니까 이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차마 말씀 못 드리겠고 진짜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 입장에서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것이 복습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들어오나요? 정확하게 해석은 다 했는데요. 주어 동사 다 찾고 수로 찾고 의문문이고 다 이해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 들어볼게요. 한 가지 대답은 심리학자 R.A. 뷰르크이라는 사람의 바람직한 난도 개념에서 나온다. 이해되시나요? 더 어려운 불러오기는 불러오기 행위 자체가 성공적이라면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진다. 이해되시나요? 한국말? 학생에게 힌트를 주지 않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회상해야 하는 자유회상형 테스트가 기억해야 할 내용에 대한 힌트를 주는 단서 회상형 테스트보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보유력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진짜 이해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식해서 이해를 갖다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나머지 대부분들은 뭐 다 쉬운 글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 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천재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무슨 말만 해도 그게 뭔 말인지 탁탁탁 이해하는 것 천재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한국에서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거 앉혀놓고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한국말인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라고 할 겁니다. 이게. 물론 이 글도요. 학습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연구 논문 같은 데서 발췌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 구글링 해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누가 썼는지.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난번 수능이 있었잖아요. 11월 달에. 한 반년 전인가. 그때 제가 해설하다가 참 그때 저도 분개했었거든요. 예. 분개했었는데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답이 이거구나라고 충분히 유추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른이고 알겠습니까?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 쌓고 그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타미가 저렇게 방방 뜨고 붕괴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나이 먹은 만큼 먹었기 때문에 보면 답은 저도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려고 이 수능이라든지 이런 모의고사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네가 더 똑똑하고 강사들의 순위 매기고 이거 제일 똑똑 다음 똑똑 그 다음 난 요만큼 똑똑 그러니까 얘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겠네. 지금 이런 저급한 관점에서 얘기 좀 하지 말자고요. 제발.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해당 그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지식. 거기서 문제를 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요. 의사소통의 범용성이라는 것 갖다 기본으로 해야지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우리나라 처음에서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맘마 줄까? 맛있지? 어이구 자자 우리 아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부터 말을 배워나가야지 그 다음에 더 다음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처음에 붙잡고 그 젖먹이 아이들에게 블로기를 연습하는 것이 복습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글들을 갖다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아마 10년을 가르쳐도 말 한마디도 못할 겁니다. 평생 뭡니까? 언어하고 담쌓게 될지도 몰라요. 잘못된 그 뭐랄까 그 목적을 세워놓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잠재력을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잠재력들을 다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도 테스트니까 등급은 갈라야 되고 어떻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맞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당신은 압니까? 저는 압니다. 전 제가 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뭐 그걸 갖다가 제가 무슨 개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국가 권력도 아니고 힘이 있나요? 그냥 가끔가다 이렇게 더 좋은 훌륭한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예를 들자면 붙이는 것이고 귀를 기울인다면은 운이 좋게 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한 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모여갖고 소위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해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서로 계속 다듬고 여러분들 믿지 안 믿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에 달리다 보면 왜 핑크색, 녹색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도로에 채색이 돼서 어떤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걸 미리부터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눈에 띄기 시작한 지 아마 한 5, 6, 7년 그 정도쯤 되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한 5, 6, 7년 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요즘 점점 더 많이 생겨났죠. 근데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아이디어는요. 물론 어떤 공무원이 도로 같은 관련된 그 공무원이 아마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어떻게 제가 신문지상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디어는 제가 제일 먼저 낸 거예요. 어떤 분이 더 먼저 갖고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표한 것은 접니다. 제가 2000년 초반이니까 지금부터 약 20년 전쯤입니다. 그때 제 강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도로 운전을 늘 하다 보니까 이거 나갈 때 이 길도 하면 갑자기 빠져나가야 되면 사고 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미리 출발을 해서 선에 표시를 하고 거기다 색칠을 해서 이렇게 하면 유도하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빠져나가고 직진하고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도로에서 미리 표시를 하거나 색칠을 해줘서 따라 나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걸 제가 제 강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입니다. 제가 혼자 뇌피셜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요. 그리고 그 강의는 녹화 영상이 돼 있어서 제 모든 그 강좌에 어떤 강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찾으면 나오겠죠.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다 공개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 강의를 보다 보면 그러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알 수 있죠. 물론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채택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데서 저와 상관없는 오리진을 생각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내서 실현시켰을 수 있죠. 그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빨리 실현시킬 수 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저도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전에 그 아이디어를 이미 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같은 아이디어예요. 그걸 갖다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공익적 차원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거는요. 그렇겠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 모든 부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뭔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데 그냥 귀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편가르기를 해요. 자꾸 내 편, 내 편. 그리고 쟤는 뭐 내가 아니니까 깎아내려야 되고 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분열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본래 말하려는 의도가 저게 사실 저런 거였구나라고 알면은 그쪽에 뭔가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찌됐든 뭔가 적대시하고 봐야 된다는 그냥 분열적 사고를 갖다 계속하는 거고 분열을 획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국어 선생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블록을 연습하는 것이 복습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뭐 학생에게 힌트를 주지 않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회상해야 하는 자유회상형 테스트가 기억해야 할 내용에 대한 힌트를 주는 단서 회상형 테스트보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보유력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답은 물론 골라낼 수 있어요. 당연히 저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온당한 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응?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운 우리들이 테스트해야 되는 온당한 글이냐. 하나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만. 뭐 진짜 다 읽고 싶은 게 많은데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환경이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과 환경은 결합된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33번 첫 해석입니다. EBS에서. 환경이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의미 있는 내적 과정? What do you mean by 내적 과정? 환경이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과 환경은 결합된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이 결합된 시스템은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인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관적 경험은 외부 환경으로 확장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제도적 법률과 장비와 같은 규율 객체를 지닌 외부 환경은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제도가 된다. 제가 쌍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서요. 이 정도면 진짜 뭡니까? 쌍소리 나올 만하죠. 이거를 내고 EBS 평이했고 작년 수능과 비슷한 시험 킬러 문항은 없었다. 어떤 분 해석 지문 난이도는 쉬웠지만 아까 어떤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10년 이내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다. 수능이 아니었음에 감사해야 된다. 솔직한 분이시고요. 선지의 사고력을 요하는 경우만 하다. 이건 물론 이분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의 소재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출제 소재가 조정 단계인 것 같다 해서 살짝 그러니까 뭔가 비판적이면서도 어쨌든 그분은 공교육에 속해 있는 분이어갖고 너무 세게는 말을 못한 것 같은데 너무 까다로운 소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출제 소재를 고르는 테스트 단계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글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지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분이 저하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다행이죠 정말. 예, 다행입니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왜 울먹였는지 그 느낌 아시겠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영어를 갖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단어도 많이 외웠는데, 그쵸? 이게 주어고 이게 수로인 것 같아. 읽긴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더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럼 막 미치겠죠. 시간을 째깍째깍 가고. 그죠?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막 돌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기대하고 있고, 뭐 선생님도 자, 다음에는 몇 등급까지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닥쳐오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떤 해결해야 될 난제들 속에서, 그죠?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에 시험을, 테스트를 치르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제 말은.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마루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험생들이 마루타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 뭐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런 걸든 난 충분히 이해해. 지금 어른들은 무슨 지적 허영심에 들떠 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가요? 진정으로요? 여러분들? 저는 참 근본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외국어 교육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요.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학교에 올라가셔서 학문을 하시려면은 대학교에 올라가셔서 대학원 가고 난 다음에 전공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뭐 환경의 의미 있는 내적 과정 이런 분야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그때 원서를 보시면서 불 밝혀서 읽을 내용이고요. 이걸 갖다 우리나라의 현재 고3 수험생들이 읽고서 자 이해되지 한 방에 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요즘 시참말로 무슨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우바우. 예. 이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고만 좀 하세요. 지금 뭐 1, 2, 3, 4, 5, 6, 1로 지금 오답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정답률이요. 이렇게 12%, 15% 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뭐 이건 떨어졌는데 그래도 정답을 맞춘 애가 10명 중에 100명 중에 12명은 되네가 아닙니다. 절대로. 왜 이게 아니냐 한번 보세요. 100명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 그럼 뭡니까? 25%가 기본으로 뭡니까? 오지선다니까 20%가 기본으로 찍어도 정답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지선다니까요. 정답이 20%는 자동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찍어도요.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찍어도 정답은 20%예요. 그죠? 100명이서 너는 1번 찍고 넌 2번 찍고 넌 3번 찍고 막 찍었다 쳐보세요. 그럼 오지선다니까 20%는 자동이잖아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글도 무지 어렵지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절대로 이것은 그냥 찍어도 이것은 뭐다?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만큼 다른 쪽에 함정을 파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다른 쪽에 함정까지 파가지고서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이 디지털 프리저베이션도 그렇고요. 네. 애들이 읽다가 전부 다 멘붕 걸릴 수 있는 리트리버 팩트. 지금 여기 보세요. 소재들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지성이라 합시다. 이게 솔직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번아웃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이건 뭐 요즘 흔히 쓰는 말이니까. 아휴 정말 전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이렇게 해서 2등급 따고 1등급 딴 애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느냐?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시켜본 말잖아요. 영작 한바탕 시켜보면요. 그냥 I think에서 끝나요. I think에서 끝나요. 예. 우리나라 영어가 이런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영어를 망가뜨리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한글에 대한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뭐다? 여전히 그렇게까지 뭐 발전이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국제어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해도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력신장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지적 신장에 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를 갖다가 이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좌절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 전체의 낭비예요. 어떤 분야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재밌어, 더 하고 싶어, 나아지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뭐다? 나는 이거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 이럴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노파심이라고 해도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유한 말을 쓸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총평은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총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뭐 다 유명한 뭐 M사라든지 E사라든지 그런 데서 이미 다 총평해 놓았을 텐데 제 총평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업계에 오래 있었던 선배로서 제가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서 제가 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369 모의고사 때는 한 번씩 하고 수능 때는 한 번 하는 거니까 제가 명쾌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해서 참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해설은 수능 그 문제들의 해설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하고 해설은 해드릴 텐데 그거는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제가 그건 촬영을 할 텐데 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는 하지 않고 한 어려운 문제 한 6, 7문제 위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하면서도 분명히 저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르는 분야야. 그리고 원문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게 답일 거야 아마.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답을 좁힐 수는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겸손하게 진행할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분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영어 있잖아요. 입시에서 이렇게 입시나 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 성적 별로 안 나온다 해서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영어는 아주 재미있는 학문이고요. 여러분들 다 해낼 수 있는 학문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입시와 상관없이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그때 영어를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번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6월이죠. 5개월째 계속해서 저술을 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새로 시작해서 입시와 관계없이 나중이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새로 시작해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습지 형식으로 제가 방대하게 제작 중인데 아마 대략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이 지금 나올 거예요. 지금 한 600페이지 정도까지 제가 저술을 했는데요. 많은 그 어떤 문제를 통해서 구조를 금방금방 익혀서 여러분들 영작도 하고 이런 글들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지금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결국 책 선전이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할 말은 없는데요. 또 뭐 비아냥 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영어를 포기하지는 말란 뜻입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입시에 너무 함몰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긍정적 어떤 그런 자질 같은 걸 다 갉아먹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험생의 잘못은 아니고 이 원문사대주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자기 현학에 빠져 있는 이 못난 뭡니까?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탓입니다. 100% 그 사람들 탓이에요. 그 사람들의 방향을 잘못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서 학교에서도 그 방향을 쫓아가느라고 전부 이상한 방향으로 가르치는 거고 뭐 상당 부분이 그럴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은 의식이 있는 선생님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영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교육에서도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올바른 그런 가치관과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앞으로 한국 영어 교육의 본질을 교육의 그 방식의 본질을 바꿔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때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